지금까지의 전쟁이 뭐였냐면 북베트남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전쟁은 아니었어요. 남베트남 정부군하고 베트콩 사이의 내전이었어요. 그런데 사이공 인근 비엔호와 미 공군기지에 베트콩이 박격포 공격을 감행해요. 미군 5명이 사망하고요. 30여 명이 부상합니다. 이제는 미군을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더 큰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합니다. 빈지아 전투였죠. 빈지아 전투의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전투에서 남베트남군의 정예 7개 대대가 싸웠는데 고전을 했어요. 미 군사 공단의 사망자 숫자는 한 5명 정도 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해병대였거든요. 제4대대. 반면 베트콩의 사망자는 대략 250명 정도였어요. 압박 전투에서 또다시 충격을 받은 거죠. 이건 한마디로 남베트남과 미국에 주는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남베트남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점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미군의 지상전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본격 투입되는 건가요? 이제 북베트남은요 본격적인 전시체제로 돌입했지만 미국은 공중폭격을 제외한 전쟁 준비에 다소 미온적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케네디 행정부 이래 베트남 정책의 골격이 된 이른바 현지화 개념이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트남의 경제 원조를 베풀어서 국력을 높인 다음에 군사고문단을 보내서 베트남군을 훈련시켜서 공산주의를 막는다. 이것이 미국의 목표였단 말이지. 직접 군사 개입 안 하고. 하지만 압박 전투하고 빈지아 전투를 통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욱이 남베트남의 부패 정권은요 미국의 원조 물자를 착복하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군부 역시 본연의 임무보다는 쿠데타로 정권 찬탈에 경쟁적으로 뛰어듭니다. 어느 정도였냐? 1964년 1월부터 1965년 6월 사이에 무려 8차례의 쿠데타가 남베트남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8개월 안에 8차례의 쿠데타가 네. 정권이 계속 바뀌어요. 예. 한 2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제 2달에 한 번씩. 그래서 어떻게 보여지느냐? 남베트남은요. 자기들 땅에서 이 전쟁을 자꾸 미국의 몫으로 떠넘기려는 분위기가 역력했어요. 사회나 군부나. 사실 이런 분위기는 예전부터 팽배했었죠. 그런데 미군이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대가리한테 쪽집게 과외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현지의 분위기를 파악한 베트남 파견군 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베트남에 기습적으로 치명타를 가해서 기선을 제압하지 않으면 불행한 결과가 올 것이다. 끊임없이 워싱턴한테 경고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백악관은요, 전쟁이 더 확산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러니까 백악관이라고 하면은 뭐 백악관 전체가 아니라 린든 존슨 대통령이겠죠. 린든 존슨 대통령은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전면적인 전쟁을 원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그래서 베트남 파견군의 실질적인 지휘권이 맥스웰 테일러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떠오는 게 맥스웰 테일러한테.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또 사건이 터집니다. 오늘 사건 많이 터지죠. 네, 사건 많이 터지죠. 중요한 날, 중요한 해에. 네. 아, 중요하네요. 예, 64년, 65년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예. 이 빈지아 전투가 끝나고 일주일 후에 베트콩은 또다시 남베트남 한가운데 있는 플레이쿠의 미군 기지를 습격합니다. 이 습격으로 미군 8명이 사망하고요. 100명이 부상당했어요. 그리고 항공기는 무려 70여 대가 파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 베트콩 공격이 어떤 성격이냐. 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안전해야 될 비행장이나 후방 기지까지도 위험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베트콩이. 심지어 수도 사이공에서는요. 미군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미군이 뭐라고 부르느냐? 베트남 전쟁은 전선 없는 전쟁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곳곳에 어딜 가나 베트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딜 가나 전투를 해야 된다. 굉장히 피곤한 거죠. 아니 근데 예전에도 베트콩이 그런 공격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까지는 미군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긴 했었는데 예전에 뭐 조그만 사건이 하나에서 2명이 사망했는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안 했거든. 근데 이거는 뭐야? 벌써 몇 개월 사이에 그냥 막 터지잖아. 여기저기서. 그래서 국방장관 맥나마라는요. 1964년 초에 이미 2단계의 폭격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었어요. 1단계는 라오스하고 캄보디아 국경 내에 있는
북베트남의 군사시설을 폭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뭐 호지민 루트기도 했었고 베트공의 병참기지였거든요. 2단계는 뭐냐면 전면 북폭으로 북베트남을 집중적으로 폭격해서 대대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죠. 존슨 대통령은 이 계획을 아무 주저 없이 승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맥나마라가 64년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계획은 일단 있어요. 일단 계획이 있는 거 아세요?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 존슨 대통령이 이 계획을 바로 승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즉시 그 유명한 북폭 작전인 롤링 썬더를 명령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존슨은 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많은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야만 했지만 전쟁의 길로 나가기로 한 겁니다. 근데 북폭이라는 단어가 북베트남을 폭격한다는 말이야. 북폭. 노스 밤빙 뭐 그랬어. 줄임말. 네, 줄임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북폭이 시작돼서 미군이 직접 개입하는 순간 미국의 대외적인 이미지는 추락할 게 뻔했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 이전에 누가 있었어? 프랑스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프랑스가 식민지를 막으려고 전쟁을 하다 깨져서 나갔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미국이 대신 들어갔다. 미국은 자유진영을 수호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뭐예요? 프랑스 대신에 들어간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프랑스 대신 들어간 애들이 또 전쟁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당연히 이미지가 뭐야? 와장창이겠죠. 그렇게 되니까 영국 등 동맹국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61년 쿠바 사태 이후 겨우 회복했던 소련과의 관계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60년대면 그래도 냉전 한창. 61년에 쿠바 사태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냉전이 한창 할때 아닌가요? 그러니까 쿠바 사태를 소련하고 협상으로 잘 끝냈잖아. 그래서 그냥저냥 괜찮은 관계였다고. 더 이상 우리 서로 자극하지 말자 이 정도. 그런데 미국은 무슨 생각을 했냐? 이 롤링 썬더, 즉 북폭 작전으로 충분히 북베트남을 시급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북베트남이 곧 협상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케네디 정부 시절부터 이어온 남베트남의 현지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얘기죠. 하지만 이건 미국의 야무진 착각이었죠. 북베트남은요, 이미 폭격을 예견하고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미군이 사용하던 퀴논의 한 호텔에서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호텔이 무너져요. 미군이 있는 곳 어디에서도 폭발과 테러가 빗발쳤습니다. 테러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죠. 근데 이번만큼은 분명히 양상이 달랐어요. 왜 퀴논에 있는 호텔이었냐? 여기에 로버트 맥나마라가, 국방장관 맥나마라가 오는 곳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노골적으로 맥나마라의 목숨을 노린 그런 테러였어요.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북베트남다운 선전포고였죠. 이렇게 되니까 맥스웰 테일러 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풍반에서는 북베트남을 압박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워싱턴에다 여러 차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베트남 방명문 사령관이 있었죠. 웨스트모어랜드는 지금 북폭이 문제가 아니라 북폭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뭐가 필요해? 해병대가 필요하다고 한 발 더 나가요. 그래서 이제 북폭이 시작되는 건가요? 1965년 3월 2일 새벽이었습니다. 수천 대의 미 공군 전폭기들이 1년 전에 준비된 폭격 계획에 따라서 군사 분계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북베트남의 교량, 철도, 항구, 수송 설비 등을 닥치는 대로 파괴했어요. 첫 북폭 이후에 존슨 대통령은 TV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북폭에 불가피했던 점은 유감스럽다. 하지만 우린 제한적인 목표만을 공습했다. 콘크리트와 철강 시설만을 타겟으로 했으며 인명살상은 철저하게 피했다라고 얘기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콘크리트 안에 사람 있으면 어떡해. 아무튼 북폭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세계 각국에서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존슨 대통령은 다시 한번 역설합니다. 미국의 선거가 끝나자마자 북베트남은 실로 위협적인 병력을 은밀히 난파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철수할 것이냐 아니면 증강된 북베트남 병력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를 위해 후자를 택했다. 아무튼요, 북폭으로 미국과 북베트남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요, 전면전의 상황에 대비해서 남베트남 각곳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방어한다는 구실로 해병대의 파병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또 묘했어요. 국무부가 뭐라고 발표하냐면 최초로 파병될 지상부대인 해병대는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고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발포할 것. 이렇게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존슨 대통령한테 있어서 북폭 이후의 후속 조치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일단 폭격은 해놨어. 근데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그러니까 보좌관들은 공습하고 지상전을 동시에 수행해야 된다고 갑론을박을 했어요. 근데 금세 군부 강경파의 주장에 힘이 실려버렸어요. 왜 이왕 전쟁을 했으니까. 논리가 뭐였냐. 남베트남 정부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머뭇거린다면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에 의해서 확실히 붕괴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남베트남 군부는 뭐야? 쿠데타 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렇다면 북베트남도 뭔가 반응이 있었겠죠? 네. 근데 이 북베트남의 대응을 얘기하기 전에 이 이른바 롤링스톤 북폭의 한계점을 먼저 설명해야 돼요. 베트남은요, 원래 공업국가가 아니에요. 농업국가예요, 얘네가. 얘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산업의 90%가 농업이에요. 쌀 농사였다고. 그러니까 분단 후에 공업 기반을 강화하느라 박차를 가했지만 여전히 산업 기반은 미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폭격을 한다 하더라도 뭐야? 치명타를 입을 만큼의 시설이 충분치, 치명타를 입을 시설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미공군이 쏟아부은 폭탄도 상당수가 논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폭탄이 논에 떨어지면 뭐예요? 논이 뒤집어지나? 구덩이만 파요. 그럼 거기서 또 벼는 자라요. 그리고 이걸 또 간과했죠. 지난 20년간 일본과 프랑스의 전쟁을 통해서 북베트남은 단련이 되어 있었잖아요. 생쌀 한 줌으로 몇 해를 버티고. 이런 배고픈 전쟁에 북베트남 사람들은 이골이 났단 말이에요. 이거를 미국이 간과해요. 게다가 중국과 인접한 최북단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폭격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미군한테 내려와요. 또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경유하는 일명 호지면 루트는 이미 베트콩을 지원한 최대의 복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전쟁 당사국이 아니라 제3국 영토니까 함부로 폭격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등 까다로운 지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북폭이 효과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리가 없었겠죠. 게다가 북베트남 상공의 방공망이 나날이 강화되면서 미군기의 피해도 늘어만 갑니다. 소련은요, 1965년 2월부터 90여 기의 SA-2 지대공 미사일하고 미그 17, 그 다음에 미그 21 전투기 70대를 북베트남한테 지원합니다. 천하무적을 자랑하던 미군의 초음속 제트기들이 잇따라 격추됐죠. CIA가 보고서를 냅니다. 북폭만으로 북베트남을 굴복시키는 것은 어렵다. 또 하나, 북폭을 처음 기획했던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공습만으로 부족하다면 지상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상군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슬슬 군부를 떼는 거죠.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는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1965년부터 실제 우리가 아는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남베트남 주둔 미군 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처음부터 북폭 효과에 회의적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만약 북폭이 시작되면 북베트남인들은 그 어떤 폭격도 견뎌낼 만큼 대단한 적응력과 인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군은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오히려 북폭은 남베트남 내의 게릴라들에게 보복의 구실만 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군 기지 방어를 남베트남군에게 맡길 수는 없다. 우리는 미 지상군이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지금 존슨 대통령은 계속 지상군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이었잖아요. 근데 존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존슨 대통령이 꽤나 이 베트남 전쟁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전쟁은 2차 대전의 유럽 전선과는 다르다. 현지 베트남인들과 동질화가 어려운 우리 백인 병사들은 우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베트콩은 유니폼도 없다. 우리 지상군은 게릴라전에 대한 대비와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존슨 대통령이요, 북폭만으로 북베트남의 양보를 얻어내고 싶었지만 육군의 유력한 장군들과 CIA의 의견은 한결같이 지상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1965년 3월 8일
미군 최초로 지상 전투부대인 해병대 2개 대대가 다낭의 모래밭에 상륙합니다. 저희 샤르의 군사연구소에서는 최근 전역한 부사관 및 초급 간부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 샤르의 군사연구소에서는 항공 RC 관계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